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슬프고도 기이한 이야기란다.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드는 소리가 마치 그날의 원통한 울음소리 같구나. 자, 그럼 등잔 심지를 돋우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자꾸나. 조선 땅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겨울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사람의 발길조차 끊기는 외진 곳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단다. 마을 어귀에서도 한참 떨어진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들이 모여있는 곳은 바로 천대받는 백정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 그곳에서도 가장 낡고 허름한 집, 지붕에 짚이 썩어 비바람을 겨우 막아내는 그곳의 분이라는 아이가 늙은 아비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 분이의 나이는 이제 갓 16이 되었으나 고된 삶의 무게 탓인지 아니면 타고난 운명 탓인지 그 얼굴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해맑은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미를 잃고 짐승을 잡는 아비의 피 묻은 앞치마를 보며 자라야 했단다. 마을 사람들은 분이가 지나갈 때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옵는 양 코를 막고 뒷걸음질치기 일쑤였지. 그녀의 몸에서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비릿한 피냄새와 가축의 노린내가 배어있다고들 수군거렸기 때문이란다. 분이의 손은 여느 규방 아기씨들의 섬섬옥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차가운 개울물에 고기를 씻고 거친 가죽을 다듬느라 그녀의 손등은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게 터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갈라진 살갗 사이로 핏물이 배어 나와보는 이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 정도였다. 장날이 되어 보니까 읍내 장터에라도 나가는 날이면 사람들은 재수옴 붙었다며 소금을 뿌려대곤 했다. 저리 가라. 천한 것들이 어디 감히 사람들 다니는 길을 막느냐 하며 욕설을 퍼붓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끄러운 장터 소음을 뚫고 분이의 귀에 꽂히곤 했단다. 그럴 때마다 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붉고 거친 두 손을 치마폭 깊숙이 감추며 종종 걸음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야만 했다. 그녀에게 세상은 차가운 눈보라보다 더 매섭고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깊게 가슴을 베어내는 고통이었지. 하지만 이처럼 천대받는 분이에게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신이 내린 듯한 자수 솜씨였다. 낮에는 짐승의 피와 오물 속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밤이 되어 세상이 잠들고 나면 분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단다. 기름을 아끼느라 희미하게 켜둔 등잔불 아래에서 분이는 낮 동안 숨겨두었던 자투리 천과 낡은 실타래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바늘을 잡는 순간 그 손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섬세하고 우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 갈라진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진짜 꽃보다 더 향기로워 보였고 그녀가 수놓은 새들은 금방이라도 천을 찍고 날아오를 듯 생동감이 넘쳤다. 분이에게 바느질은 고단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녀만의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낡은 무명천 위에서만큼은 그녀는 백정의 딸이 아니라 꽃과 새와 바람을 창조해내는 조물주와도 같았단다. 한편 그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솟아 있었는데 그곳은 당대 세도가인 조판서의 댁이었다. 그 집에는 화연이라는 고명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미모는 인근 고을에 자자할 정도로 빼어났다. 하얀 피부는 백옥 같았고 붉은 입술은 앵두 같았으며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은 구름처럼 흘러내렸지. 그러나 하늘은 그녀에게 아름다운 외모를 주었으되 따뜻한 마음씨는 허락하지 않으셨나 보다. 화연아 씨는 자신의 미모와 가문의 권세를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기 일쑤였고 아랫사람들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오만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게 빛났고 입가에는 남을 비웃는 듯한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 화연에게 세상 모든 것은 자신의 발 아래에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런 화연에게 일생일대의 중대한 일이 닥쳤으니 바로 한양의 영의정댁 자제와의 혼담이 오가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조판서 가문의 권세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단다. 혼담이 무르익어갈 무렵 영의정댁 노마님께서 며느리감이 될 화연에게 특별한 과제를 하나 내리셨다. 규방 여인의 덕목인 자수 솜씨를 보고 싶으니 100마리의 새가 봉황을 향해 날아드는 백조조봉도 병풍을 직접 수놓아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화연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반을 잡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여 수놓는 신용조차 할 줄 몰랐기 때문이지. 만약 자신의 형편없는 솜씨가 드러난다면 이 대단한 혼처가 깨지는 것은 물론이요. 가문의 망신이 될 것이 뻔했다. 화연은 방 안에 틀어박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에 떨었다. 비단 이불을 걷어차고 화병을 집어던지며 성을 부렸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화연의 몸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읍내 장터에서 떠도는 소문을 전했다. 백정 마을에 사는 분이라는 계집이 귀신 같은 재주를 가졌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지. 화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독사의 눈빛과도 같았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덮었을 때 건장한 사내들이 분이의 오두막을 덮쳤다. 잠자리에 들려던 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거친 손길에 이끌려 재갈이 물린 채 가마에 태워졌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분이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단다. 가마가 멈추고 분이가 내동댕이 쳐진 곳은 화연아 씨의 화려한 안방이었다. 눈부신 비단과 자개장으로 장식된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화연의 눈빛은 바깥 세상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화연은 바닥에 엎드린 분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코를 막았다. 천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며 인상을 찌푸린 그녀는 옆에 있던 하녀에게 눈짓을 했지. 하녀가 최상급 비단과 색색의 명주실을 분이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고개를 들어 화연을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네가 그 소문난 백정 계집이냐? 화연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속에 담긴 칼날은 예리했다. 내 너에게 살기를 열어주려 한다. 이 비단에 백조조봉도를 수놓거라. 기한은 보름이다. 만약 네가 내 눈에 찰 만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내 아비에게 쌀가마니를 보내주고 너를 평생 배불리 먹여주마. 하지만 화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 일을 누군가에게 발설한다면 내 늙은 아비의 목숨은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분이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명령이었다. 분이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비의 목숨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지. 곧이어 분이는 차갑고 습한 지하 창고로 끌려갔다. 그곳은 햇빛 한 줌 들지 않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작은 호롱불 하나와 수틀 그리고 바늘과 실만이 그녀에게 주어진 전부였다.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자 분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얇은 치마를 뚫고 올라왔지만 분이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녀는 퉁퉁 부은 손을 들어 호호 불며 언손을 녹였다. 이제부터 이 어둠 속에서 오직 손끝의 감각과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병풍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그것은 그녀의 재능을 뽐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과 아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시작이었단다. 분이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차가운 바닥을 적셨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고 바늘을 집어들었다. 창고 안에서의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분이는 오로지 숯을 위해서만 살아 숨쉬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는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바늘에 찔려 맺힌 핏방울이 비단 위에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손가락을 헝겊으로 감싸고 또 감쌌다. 끼니라고는 하루에 2번 들어오는 차가운 주먹밥과 물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분이는 배고픔조차 잊은 채 수놓기에 몰두했다. 그녀의 영혼이 실 끝을 타고 흘러들어가 비단 위에 꽃을 피우고 새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공작의 날개가 펼쳐지고 고고한 학이 날아오를 때마다 분이의 생명력은 조금씩 깎여나가는 듯했다. 눈은 침침해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다. 문 밖에서 가끔 들려오는 감시자의 발자국 소리는 그녀에게 아비의 안위를 상기시키는 죽음의 경고와도 같았으니까. 한편 화연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완성될 병풍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안백정의 딸이 자신의 앞길을 닦아줄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내 손에 흙 한 줌 묻히지 않고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화연은 자신의 영악함을 스스로 칭찬하며 거울 속의 아름다운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에게 분이의 고통이나 희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가문의 영광만이 중요할 뿐이었지. 가끔 창고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차긴 했지만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혹여나 작품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이었다. 저 더러운 손으로 내 혼수품을 만진다는 게 찜찜하긴 하지만 솜씨 하나는 쓸만하다니 참아주지. 화연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비단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바깥 세상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지하 창고의 분이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마지막 깃털을 수놓고 있었다. 드디어 약속한 보름이 지난 깊은 밤 지하 창고의 무거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분이의 눈앞에 희미한 달빛과 함께 화연아 씨가 나타났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완성된 병풍을 화연의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백조 조봉도는 실로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경이로웠다. 금실과 은실로 수놓아진 봉황은 금방이라도 날개를 펴고 승천할 듯 위엄이 넘쳤고 그 주위를 감싸는 100마리의 새들은 저마다 다른 깃털의 결을 뽐내며 지저귀는 듯했다. 화연은 숨이 턱 막히는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수백 배, 아니 수천 배는 더 아름답고 완벽한 작품이었다. 화연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녀의 손끝이 병풍 위를 훑으며 전율했다. 이것만 있으면 영의정댁의 콧대 높은 시어머니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며 한양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 감탄은 곧이어 싸늘한 공포와 비릿한 사리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화연은 분이의 퀭한 눈과 마주쳤다. 이 천안 백정 계집이 살아있는 한 이걸작이 자신의 솜씨가 아니라는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만약 혼례 후에라도 이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고 자신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내쳐질 것이 뻔했다. 화연의 머릿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비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는 것뿐이라고. 화연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어 분이가 짐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그녀의 낡은 보따리 속에
슬쩍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표정을 싹 바꾸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내 인연,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화연의 고함 소리에 문 밖을 지키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화연은 분노에 찬 연기를 하며 분이의 보따리를 낚아채 바닥에 쏟아부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영롱한 초록빛 옷가락지가 툭 하고 떨어져 굴러갔다. 분이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다. 저 천한 것이 내 폐물을 훔쳤다. 당장 전연을 멍석마리하여 뼈가 부러지도록 치고 이 엄동설 안에 산속 깊은 곳에 내다 버려라. 화연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사내들이 분이를 짐승처럼 끌어냈다. 분이는 억울함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닥을 긁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매질 뿐이었다.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분이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지만 화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매질이 끝나고 축 늘어진 분이는 거적대기에 쌓여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깊은 산속 낭떠러지 근처에 버려졌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는 눈보라 속이었다. 사내들은 침을 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흰 눈 위에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뿌려졌고 분이는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진 듯 아팠고 살갗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져 갔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분이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가슴팍 깊숙이 찔러 넣었다. 목숨은 잃더라도 평생 자신을 지탱해준 이 두 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던 이 손만큼은 얼지 않게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차라리 이대로 잠들면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분이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마치 무덤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눈보라를 뚫고 저 멀리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분이의 곁에서 멈췄다. 그는 약초를 캐러 다니던 늙은 노인 석인이었다. 세상의 더러움에 환멸을 느껴 속세를 등지고 산속 암자에서 홀로 지내던 기인이었다. 석인은 눈 속에 파묻힌 거적대기를 보고 혀를 찼다. 쯧쯧, 어떤 몹쓸 인간들이 이런 짓을 벌였단 말인가.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하게 여기거늘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석인은 이미 죽었으리라 생각하며 시신이라도 거두어줄 요량으로 눈을 털어냈다. 그런데 창백하게 질린 소녀의 얼굴을 확인하던 석인의 눈에 기이한 모습이 들어왔다. 온몸이 얼어붙어 가면서도 양손만은 필사적으로 옷 속에 감추어 체온을 유지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석인은 조심스럽게 분이의 옷섭을 들추어 그 안에 숨겨진 손을 꺼내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몸과는 달리 손가락 끝은 아직 미세한 옴기가 남아있었고 그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에는 수많은 바늘 자국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평생을 염색과 천을 다루며 살아온 석인의 눈썰미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이것은 백정의 손이 아니다. 이것은 혼을 담아내는 장인의 손이다. 석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이 귀한 재주가 억울한 죽음 속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 석인은 앙상한 노구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축 늘어진 분이를 들쳐업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지만 석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산중턱에 있는 자신의 암자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 암자에 도착한 석인은 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미리 다려둔 약초물을 가져왔다. 방 안에는 은은한 약초 향과 함께 온기가 감돌았다. 석인은 분이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 밤새도록 마른 수건으로 팔다리를 주무르고
귀한 산삼을 달인 물을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다. 며칠 밤낮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끝에 분이에 굳게 닫혔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다. 흐릿한 시야 속의 낯선 천장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인의 얼굴이 들어왔다. 분이는 여기가 저승인가 싶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을 덮치는 통증에 신음하며 다시 쓰러졌다. 정신이 드느냐? 석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분이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물을 찾았고 석인은 따뜻한 꿀물을 그녀의 입에 대어주었다. 며칠이 더 지나고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분이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바로 눈앞에 괴팍하게 생긴 노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절을 올리려 했지만 석이는 손사래를 치며 그녀를 만류했다. 고마워할 것 없다. 내 너를 살린 것은 내 목숨이 귀해서가 아니라 내 두 손이 아까워서였다. 석인의 말에 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거칠고 붉은 상처투성이의 손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피가 묻은 더러운 손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이 노인만은 다르게 보고 있었다. 내 손에 밝힌 굳은 살은 칼을 잡아 생긴 것이 아니라 바늘을 잡아 생긴 것이더구나. 그 수많은 상처는 네가 흘린 땀과 눈물의 증거가 아니냐. 석인의 말 한마디가 분이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내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이었다. 분이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서름이 폭발하여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아비에 대한 그리움, 억울한 누명, 죽음의 공포,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인정에 대한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석이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울어라, 실컷 울어라. 눈물이 말라야 다시 웃을 수 있는 법이다. 그날 밤 분이는 암자의 낡은 지붕 아래서 난생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춥고 가혹했지만 이 작은 암자 안에서만큼은 봄날의 햇살 같은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봄이 찾아오고 눈이 녹아내릴 무렵 분이의 몸도 거의 완쾌되었다. 석이는 분이를 데리고 암자 뒤편의 작업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커다란 항아리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고 알 수 없는 풀과 꽃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이곳은 석인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천연 염색의 성지였다. 석인은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쪽빛 하늘을 담은 듯한 푸른 물, 붉은 노을을 훔쳐온 듯한 다홍물, 봄날의 개나리를 으깨어 놓은 듯한 노란 물이 출렁이고 있었다. 이것들은 시장 바닥에서 파는 싸구려 염료와는 차원이 다르다. 자연의 시간과 햇살, 그리고 바람이 만들어낸 색이지. 석이는 분이에게 염색의 이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단순히 천에 물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생명을 천에 불어넣는 과정임을 일러주었다. 분이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석인의 가르침을 흡수했다. 그녀가 가진 타고난 색감과 섬세한 감각은 염색 기술과 만나 날개를 달았다. 분이는 차가운 계곡물에 맨손을 담그고 천을 헹구면서도 춥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얀 무명천이 쪽물에 잠겼다가 공기와 만나 푸르게 변하는 순간 분이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낮에는 산을 타며 염료가 될 풀과 꽃을 채취하고 밤에는 석인의 gat에서 염색물을 끓이고 천을 담갔다. 예전에는 짐승의 피비린내만 나던 그녀의 손에서 이제는 향긋한 쑥 내음과 은은한 쪽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거칠음은 이제 노동의 고단함이 아닌 예술가의 훈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석이는 분이에게 자신이 아끼던 귀한 명주실 한 타래를 내어주었다. 이제 내 솜씨를 한번 보아라. 이 실에 네가 만든 색을 입히고 네가 피워내고 싶은 꽃을 수놓아 보거라.
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붉은 홍화 꽃잎으로 물들인 실과 푸른 쪽으로 물들인 실을 바늘에 꿰었다. 그리고 하얀 비단 위에 한 땀 한 땀 수를 놓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자수는 예전처럼 어두운 지하 창고에서 쫓기듯 놓던 것이 아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자유로운 바람을 맞으며 그녀의 영혼이 노래하는 대로 놓는 자수였다. 바늘이 지나간 자리마다 붉은 매화가 피어나고 푸른 잎사귀가 돋아났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분이가 세상에 외치는 생명의 찬가이자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렬한 증명이었다. 분이가 술을 놓는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살아있는 생화보다 더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청출어람이라더니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여기 있었구나. 서기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분이와 서기는 산속암자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로지 색과 바늘만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분이에게 서기는 부모이자 스승이었고 서긴에게 분이는 잃어버린 열정을 되살려준 뮤즈이자 딸과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다가올 운명의 폭풍을 대비해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화연 아씨가 분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희희낙낙하며 혼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지만 산 위에서는 진정한 보석이 빛을 발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은 흘러 다시 겨울이 지나고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왔다. 분이의 솜씨는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그녀가 염색한 천은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서기는 분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네가 만든 아름다움이 저 탁한 세상을 정화할 수 있도록 네 재주를 펼쳐 보아라. 분이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백정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 대신 붉은 매화라는 뜻의 홍매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첫 번째 작품, 매화가 수놓아진 손수건 한 장이 우연히 산을 내려가 장터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금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봄바람이 산골짜기를 타고 넘으며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자 서긴의 암자 주변에도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다. 분이는 서긴에게 배운 천연 염색 기술에 자신만의 감각을 더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운 빛깔의 명주실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쑥과 쪽, 홍화와 치자 등 산과들에서 얻은 자연의 재료로 실을 물들였고 그 실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과 꽃내음이 배어나왔다. 분이는 그 향기 나는 실로 손바닥만 한 하얀 무명천 위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수놓아 손수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매화는 마치 살아있는 듯 붉은 자태를 뽐냈고 되짚은 바람에 흔들리는 듯 싱그러웠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분이가 세상에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였다. 우연히 산을 지나던 보부상 김씨가 암자에 들러 물을 얻어 마시다가 마당에 널려있던 이 아름다운 손수건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김씨는 천을 집어들고는 코를 킁킁거리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니, 천에서 꽃향기가 나다니. 게다가 이 수놓은 솜씨는 궁중의 친방 나인들 뺨을 치고도 남겠소. 김씨는 석인을 졸라 손수건 몇 장을 얻어 한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며칠 뒤 한양의 저작거리는 난리가 났다. 김씨가 가져온 손수건이 도성의 귀부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향기가 나는 자수 손수건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돈을 싸들고 와서라도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물건을 만든 이를 일컬어 태백산의 선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소문은 담장을 넘어 조판서댁의 높은 문턱까지 닿았다. 그러나 정작 그 소문의 주인공을 찾아내야 할 화연아 씨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다. 영의정 대과의 혼례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예비 시어머니인 정경 부인이 까다로운 주문을 해왔기 때문이다. 새아가의 그 뛰어난 솜씨로 이번 혼례 때 입을 화롯을 직접 수놓아 오너라. 가문의 보물로 삼을 테니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화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병풍은 분의를 시켜 해결했지만 화롯은 어찌한단 말인가. 이제 와서 손을 다쳤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솜씨 없는 하녀들을 시켰다가는 당장 들통이 날 것이 뻔했다. 화연은 방안을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불안과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러다 문득 시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산속에 사는 선녀가 만든 자수에는 꽃향기가 난다더군요. 솜씨가 귀신 같아서 나비가 날아와 앉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연의 뇌리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귀신 같은 솜씨라면 혹시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아닐까. 설마 그 천한 것이 끈질기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화연은 즉시 건장한 사내들을 풀러 소문의 근원지인 태백산 깊은 골짜기를 뒤지도록 명령했다. 만약 그 계집이 살아있다면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숨통을 끊어놓고 그 제주만은 자신이 취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뒤 수소문 끝에 화연은 가마를 타고 산 중턱의 암자로 향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화연은 땀을 흘리고 치맛자락을 더럽혔지만 눈빛만은 도끼로 이글거렸다. 암자 입구에 들어서자 형형색색의 천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천들 사이로 고요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분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 마땅한 그 백정 계집이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화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분이의 모습이었다. 예전에 주눅 들고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직접 물들인 고운 쪽빛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우아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네, 내년이 어떻게? 화연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인기척을 느낀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화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맑았으며 그 안에는 단단한 바위 같은 심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씨, 오셨습니까? 분이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다. 그 태연함이 화연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천한 것이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내 폐물을 훔치고 도망친 주제에 여기서 선녀 행세를 하고 있었더냐. 화연은 거짓으로 점철된 분노를 토해내며 사내들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당장 전연을 끌어내고 이 오두막을 다 불태워버려라. 저 요물 같은 천들을 모조리 찢어버려.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분이는 벌떡 일어나 작업장 앞을 가로막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이곳은 그녀를 살려준 석인 할아버지의 터전이자 그녀가 피땀으로 일궈낸 예술의 성지였다. 안 됩니다. 이것은 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분이의 외침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었다. 사내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암자 안에서 석인이 뛰쳐나왔다. 이놈들아, 신성한 곳에서 무슨 행패냐. 석인이 호통을 쳤지만 화연은 코웃음을 쳤다. 늙은이까지 한패였구나. 잘됐다. 둘 다 묶어서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어서 불을 질러라. 화연의 독촉에 사내 중 하나가 횃불을 들고
염색 천들이 널린 곳으로 다가갔다. 붉은 불꽃이 바람을 타고 춤을 추며 마른 천으로 옮겨 붙으려는 찰나였다. 안 된다. 분이는 횃불을 든 사내의 팔을 맨손으로 붙잡았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태웠지만 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이 손은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손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우는 강인한 손이었다. 분이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당신들이 태울 수 있는 것은 2,000 조각뿐입니다. 제 손끝에 서린 혼까지는 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분이의 기백에 눌린 사내가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화연은 분이의 당당한 모습에 질투와 분노가 극에 달했다. 자신이 평생을 가져보지 못한 저 천한 것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진짜 아름다움과 기품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화연은 직접 횃불을 빼앗아 들고 소리를 질렀다. 닥쳐라, 내까짓게 무슨 혼이 있다고 떠드느냐. 넌 그저 피비린내. 나는 백정의 딸일 뿐이야. 죽어라, 다 타서 없어져 버려. 화연이 미친 듯이 횃불을 휘두르며 암자 기둥에 불을 붙이려던 순간이었다. 멈춰라. 우렁찬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남루한 옷차림을 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한 선비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평소 분이의 손수건에 감탄하여 그 제작자를 찾고자 신분을 숨기고 산을 오르던 중 이 소란을 목격한 것이었다. 박문수는 부채를 접으며 천천히 걸어왔다. 대낮에 남의 귀한 재물을 불태우고 사람을 해하려 하다니 조선의 법도가 땅에 떨어졌단 말이냐. 내 놈들은 어느 집안의 하인들이기에 이토록 무도한 짓을 벌이느냐. 화연은 갑자기 나타난 초라한 선비를 보고 비웃음을 흘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감히 조 판서 대길에 참견이냐. 내 아버지가 누구신 줄 알고 덤비는 것이냐. 당장 이놈도 묶어서 매질을 해라. 화연의 오만방자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선비가 누구인지,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광기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박문수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다. 조 판서 댁영애라.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여봐라. 암행어사 출두야. 박문수의 호령과 함께 산기슭 숲속에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우렁찬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산천이 떠나갈 듯한 소리에 화연과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횃불은 바닥에 떨어져 힘없이 꺼졌고 화연의 다리는 후들거려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분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준 이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나라의 어사또라니. 이것은 하늘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보낸 기회가 분명했다. 역졸들이 사내들을 포박하고 화연을 무릎 꿇렸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화연은 이제 고개를 쳐박고 벌벌 떨고 있었다. 박문수는 분이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늦어서 미안하오. 그대의 솜씨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이토록 훌륭한 인품을 지닌 줄은 미처 몰랐소. 이제 그대의 억울함을 내 칼끝으로 밝혀주리라. 박문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분이는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석인이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세상이 제자리를 찾는구나. 불어오는 바람이 매캐한 연기 냄새를 걷어내고 다시금 향긋한 매와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밝히고 죄 지은 자를 단죄하는 일뿐이었다. 분이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어사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날이 밝자 관아에 너른 마당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백정의 딸과 조 판서댁 아씨의 시비를 가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동원마루에는 서슬퍼런 기세의 박문수가 앉아 있었고 그 아랫뜰에는 포박당한 화연과 의연한 자세의 분이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조판서는 감히 내 딸을 죄인 취급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박문수의 추상 같은 호령 한 번에 입을 다물고 식은땀만 흘려야 했다. 박문수는 두 사람 앞에 각각 숫틀과 비단 그리고 바늘과 실을 내어주도록 명했다. 네가 진정 그 병풍을 만든 주인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솜씨를 증명해 보아라. 박문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화연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늘을 집어들었다. 평생 바느질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고운 손이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늘기에 실을 꿰려 했었으나 실은 자꾸만 빗나갔다. 식은땀이 눈을 찔러 앞이 흐려졌고 구경꾼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천을 찔렀으나 엉겁결에 제 손가락을 찌르고 말았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붉은 선혈이 하얀 비단 위로 툭 떨어져 번져나갔다. 흉측하게 얼룩진 비단은 화연의 검은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반면 분이는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석인과 함께 만든 천연 염색실을 골라 바늘에 꿰었다. 그녀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분이의 손끝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였다. 비단 위에는 탐스러운 모란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붉은 홍화물을 들인 실은 꽃잎이 되었고 푸른 쪽물을 들인 실은 생기 넘치는 잎사귀가 되었다. 분이가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실을 끈 차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디선가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분이가 수놓은 모란꽃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것이었다. 가짜 꽃을 진짜로 착각할 만큼 그 솜씨가 신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기적 같은 광경이었다. 와,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재주로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연을 향해 호통쳤다. 보아라, 미물인 나비조차 진짜와 가짜를 알아보거늘 너는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남의 재주를 훔치고 목숨까지 해하려 했느냐. 네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박문수는 화연이 혼수품으로 보냈던 백조조봉도 병풍을 가져오게 하여 분이의 자수와 비교해 보였다. 바늘땀의 모양새며 색감을 쓰는 방식이 분이의 것과 쌍둥이처럼 똑같았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화연은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다. 조 판서 역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았다. 판결은 가혹하고도 엄중했다. 조 판서는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죄와 권세를 이용해 백성을 괴롭힌 죄를 물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화연은 양반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관노비가 되어 평생 험한 일을 하며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화려한 비단옷은 벗겨지고 거친 무명옷이 입혀졌다. 옷가락질을 끼던 고운 손가락은 이제 걸음을 나르고 빨래를 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천한 삶이 이제 그녀의 운명이 된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박문수는 분이에게 큰 상을 내리고 한양으로 올라가 궁중의 친박 나인이 될 것을 권유했다. 내 재주라면 궐에 들어가 임금님의 용포를 짓고 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으리
저는 부귀영화도 높은 벼슬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저 산속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흙을 만지고 풀물을 들이며 제가 수놓고 싶은 꽃을 피우며 살고 싶습니다. 제 손은 거래 비단보다는 거친 무명천 위에서 더 자유롭습니다. 박문수는 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다가 허허 웃으며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욕심 없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의 덕목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분이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서기는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암자에서 함께 지내며 염색을 하고 술을 놓았다. 하지만 이제 분이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백정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예술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품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수건과 병풍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봄이면 매화 향기가, 가을이면 국화 향기가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온 산을 뒤덮었다. 세월이 흘러 화연에 대한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오곤 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저작거리를 떠돌며 구걸을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주워 먹으며 흉하게 갈라지고 때가 낀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고 한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척했던 그 손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 비천한 손이 되어버린 현실을 뒤늦게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말이다. 그녀가 분이에게 저질렀던 무시와 학대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삶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태백산 깊은 골짜기. 지금은 그 암자의 터만 남아있다고 전해지지만 봄이 되면 그곳에는 여전히 유난히 붉고 향기로운 모란꽃들이 흐드러지게 핀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꽃들이 바로 분이의 고운 마음씨와 예술혼이 피워낸 것이라 믿고 있다. 거친 껍질 속에 숨겨진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어리석은 아씨의 최후와 진흙 속에서도 기어이 연꽃을 피워낸 백정의 딸 이야기는 눈 내리는 긴 겨울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오랫동안 교훈으로 남았단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복을 받고 악한 마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변치 않는 세상의 이치와 함께 말이다. 자, 이제 이야기 주머니를 닫을 시간이 되었구나. 밖에는 눈이 그치고 별이 총총하네. 오늘 밤 꿈에는 너희들도 향기 나는 꽃밭에서 예쁜 나비들과 논이는 꿈을 꾸려무나.